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파월 의장의 FOMC 진행이 됐습니다. 자세한 성명서 내용과 경제 전망 그리고 Q&A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동안 FOMC만 했다 하면 시장이 흔들리게 했던 파월 의장의 발언, 간밤에는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유종의 미를 걷어가고 있다라고 해볼 수 있을까요? 자, FOMC를 비롯해서 종목 뉴스들까지 자세한 내용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장이 올라서 그래도 기분이 참 좋은데 FOMC 회의 결과부터 자세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위원들 간에 분명한 분열이 있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에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색채 역시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금리를 내렸다라는 부분에 안도를 하면서 랠리를 펼쳤죠.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부분 하이라이트만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In our SEP, the median projection of the unemployment rate is 4.5% at the end of this year and edges down thereafter. Inflation has eased significantly from its highs in mid-2022, but remains somewhat elevated relative to our 2% longer-run goal.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lower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to 3.5% to 3.75%. The median participant projects that the appropriate level of the federal funds rate will be 3.4% at the end of 2026 and 3.1% at the end of 2027, unchanged from September. As is always the case, these individual forecasts are subject to uncertainty and they're not a committee plan or decision. Accordingly,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decided to initiate purchases of shorter-term Treasury securities, mainly Treasury bills, for the sole purpose of maintaining an ample supply of reserves over time. 이번 FOMC에 대해서 시장이 유독 긴장감을 가졌던 이유, 인플레이션과 고용 안정이라고 하는 양대 목표 사이에서 연준 안에서의 분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죠. 미국 연준 위원들은 미국 안에서도 최고의 권위 있는 경제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렇게까지 갈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확신이 낮다라는 의미이고 이는 곧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역시나 3명의 위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내부적으로 극심한 분열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2019년 이후로 6년 만에 가장 많은 분열이기도 합니다. 한 명은 비컷을 주장하는 비둘기파적 반대를 행사, 2명은 동결을 주장하면서 매파적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어찌됐든 기준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가 되면서 이제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3.5에서 3.75% 레인지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 금리 인하 그 자체보다는 내년도에 대한 통화정책 경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2026년 말 예상되는 기준금리 수준은 이번 점도표를 토대로 봤을 때 3.4%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9월 FOMC 때랑 동일한 수준을 전망하고 있는 거고요. 달리 말하자면 이는 곧 2026년 내년도에 딱 한 차례의 추가 인하만을 시사하는 겁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2번 혹은 3차례의 인하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전망인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EP 발표 직후에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연준의 이 미묘한 뉘앙스를 파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성명서상에서 변화됐던 부분들도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됐던 부분들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실업률이 9월에 걸쳐 소폭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전 성명서에서 원래 포함이 되어 있었던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부분이 제거된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증폭됐다라는 비둘기파적인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있죠. In considering the extent and timing of additional adjustments.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 조정의 이 조정의 폭과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라는 문구가 추가가 됐습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바로 이 추가된 문구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혹시 지금으로서는 일단 금리 인하를 중단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파월 의장은 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멈추고 기다리겠다라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째로 추가된 새로운 문장인데요. 지금 준비금 잔액이 충분한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다면 단기 국채 매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단기 국채를 사주게 된다면 은행 시스템에 준비금이 흘러들어가게 되고요. 이는 곧 단기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 측면에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파월 의장이 이어졌던 기자회견 주요 Q&A들을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파월 의장이 이번에 양대 목표 가운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실을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매파 색채를 드러내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심의 포인트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위원들 간의 분열이 심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인하의 잣대, 기준 혹은 장벽이 높아진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죠. 일단 높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고용시장이 냉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연준 위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가운데에서 어느 쪽의 리스크가 더 큰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까지로 그 시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은 분명 이례적인 상황이 맞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FOMC 때까지 이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텐데 그 데이터들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12월 그리고 1월 FOMC 이전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여러 고용 지표들을 우리가 면밀히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립금리에 근접했으므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생각도 혹시 나오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티미라우스 기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사례를 들고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준이 지금처럼 25bp씩 3차례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려준 이후에 그 다음 무브가 금리 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번에도 그런 논의가 내부적으로 있었냐라는 것이죠.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을 거론한 위원은 그 누구도 없다라면서 가능성을 아예 배제시키는 답변을 내놨고요. 지금 연준 위원들의 시각은 크게 두 갈래로 분리가 되는데, 일단 멈추고 기다리자라는 시각과 선제적 인하를 하자라는 시각. 그런데 이는 즉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건강한 어떤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질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FOMC 당시에는 확실치 않을 때는 일단 멈추겠다, foggy라는 단어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불확실성이 짙은 상황인데 왜 1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고 이번에 먼저 내렸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노동시장의 점진적인 냉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인들이 최근에 발표됐던 여러 경제 지표들로 하여금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답변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대해서도 좀 일축을 시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 안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주로 상품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굿즈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는 곧 관세에 기인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영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의 일시적인 영향이 지나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는 추세가 다시금 확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하는 데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과연
3대 지수가 장중에 그렇다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던 순간이 바로 이렇게 지수가 스파이크를 쳤던 모먼트입니다. 3대 지수 일제히 급반등으로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혼조세를 나타내다가 S&P 500 지수는 이제 0.78%의 플러스 6,89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경신해내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 지수 0.48%, 다우 지수 역시 1.24% 상승하면서 48,150포인트 선을 회복해냈죠. 특히나 금리 인하의 수혜를 더 강력하게 받아가는 중소형주 중심의 랠리가 돋보였던 간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최고치를 경신한 러셀 2000 지수, 오늘도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면서 1.83% 상승했고요. 2,572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빠르게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죠. 8%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15.6선에 오늘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금리 역시도 최근 계속해서 꼬리를 들고 있는 추세가 확인이 됐었는데 오늘 FOMC 내용을 소화하면서 소폭이나마 진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인 10년물을 기준으로 2bp 이상 하락하면서 4.164%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초록빛을 띠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빅테크주들의 표정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살짝 쉬어가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사실 이 H200 칩의 중국 수출 허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중국에서 이것을 쉽사리 수입하지 않겠다. 그것이 당국의 입장이다라는 어떤 공방전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간밤에 추가됐던 새로운 소식은 로이터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바이트댄스, 틱톡의 모회사죠. 그리고 알리바바라고 하는 두 개의 거대한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구매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중국 당국이 승인을 해주게 된다면 승인이 나는 대로 구매를 바로 집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H200 칩의 경우에는 원래 중국으로 수출이 허용되던 H20 칩 대비했을 때 성능이 6배 정도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소폭 쉬어갔던 반면에 여타 반도체주들의 표정은 양호했습니다. 브로드컴 1.6%, 퀄컴과 마이크론의 질주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아마존의 소식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넥스트 거점을 인도로 딱 타겟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도에 신규 투자를 거행한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 간밤에는 아마존 역시도 2030년까지 3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51조 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빅테크 3사의 인도 투자 총액은 총 100조 원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존의 주가는 1.7% 상승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었던 또 다른 종목으로는 팔란티어 정부의 시스템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위치한 전력망 업체 GE 버노바 분비 배당을 기존의 25센트에서 50센트로 2배 인상하겠다.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리겠다라는 이슈 속에서 주가가 15%대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리를 내려주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죠. 살아난 경기에 따라서 금융주들 역시도 수혜 기대감을 안아가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주가가 3.2% 급등으로 거래를 마친 점 체킹되고 있습니다.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체크할 내용이 상당히 많죠. 연준의 FOMC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 부분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굉장히 자세하게 성명서상의 변화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내놨고 질의응답에서 어떤 답변을 내놨는지 짚어주었는데요. 저는 경제 전망과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지난 시기 연준 FOMC의 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장들의 변화에 따라서 FOMC 마지막 날에 시장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가를 그래프로 집계를 한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린스펀 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상승과 하락이 동반이 됐고요. 벤 버냉키 시절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FOMC 이후에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앞으로 QE를 진행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뒤에는 이렇게 급격한 상승도 한 차례 만들어냈습니다. 옐런 시기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시장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좀 짧긴 합니다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옐런 의장 시절입니다.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은 압도적으로 빨간 색깔 선이 좀 짙게 많이 보이고 있죠. 파월 의장이 입을 열었다 하면 시장이 하락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FOMC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매파적 인하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으로 반응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예상했던 인하였고 QE 시그널을 확인했다라는 점에선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 과연 연준이 어떠한 금리 경로를 그려줄 것인가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정적으로도 반응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점도표 살펴보시면 중간값이 3.375%로 내년 말 기준금리 기준 3.5%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9월 수준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2026년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 인원은 7명으로 3.875%의 3명이 투표를 했고요. 3.625%의 경우에는 4명이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2026년 말의 기준금리는 3.25%로 이하로 8명이 투표를 했는데 지금 가장 아래쪽에 점을 찍은 인원은 아무래도 마이런 이사가 아닐까 이렇게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시장이 원했던 25bp 인하라는 카드는 얻어냈습니다. 자, 그 밖에 경제 전망을 좀 어떻게 내놓고 있는지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연준의 경제 전망 분석에 따르면 변화가 있었던 포인트들은 실질 GDP 성장률 그리고 PCE 인플레이션, 연방 기금 금리의 정책 경로입니다. 앞서서 연방 기금 금리의 정책 경로는 살펴보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 중간값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요. 2026년 중간값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서 2026년으로 가는 동안에는 점차적으로 완만하게 GDP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4분기에는 살짝 둔화세가 예상이 되나 내년 1분기에는 반등세를 그려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실업률의 경우에는 변동이 없었으나 전반적으로 점진적으로 냉각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PCE 인플레이션 물가지표는 연준이 가장 주시하는 물가지표 중에 하나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2025년 중간값 0.4%포인트 상향됐습니다. 2026년 내년도의 중간값은 0.1%포인트 오히려 하향 조정이 됐는데요. 관세발로 단기 상향이 예상이 되나 서비스 부문의 디인플레이션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완만한 하락세를 이전보다는 점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방 기금금리 정책 경로는 일단은 지켜보자라는 관점이 강하게 드러났던 이번 FOMC였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파월 의장의 임기는 끝나갑니다. 이제 다음 의장으로 유력하다는 케빈 해시의 경우에는 이번 FOMC 직전에도 연준이 50bp 큰 인하폭을 결정해도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것은 듀얼 맨데이트, 고용과 인플레이션의 균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채 매입을 진행하고 QE를 또 발표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융시장의 단기 유동성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 그리고 부채 증가로 인한 앞으로의 잔고를 감소하는 것에 잔고가 감소될 것에 대응하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QT 종료 후에 단기 국채 매입을 재개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인데요. 이 단기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라는 것은 장기 국채가 아니라 일단 단기 유동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는 당연히 레포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위험 자산 랠리가 촉진될 수 있다라는 점이겠죠. 다만 부정적인 부분은 앞서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장기 채권 위주가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공격적인 QE는 아니다라는 점에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단기
유동성이 공급이 된다라고 한다면 위험자산 랠리가 촉발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잠깐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념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번 FOMC에서 나왔던 상세 경제 지표들도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 동안 FOMC가 물론 주인공이기는 했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라클의 실적이죠. 어제 전해드렸던 그래프인데요. 오라클의 8월 실적을 복귀해봤을 때 IPO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드러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을 드러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출로 얼마나 전환됐는가가 이번 실적의 관전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라클 실적 들여다보면 이번에도 IPO는 지난 359% 성장세를 보였던 IPO에서 추가적으로 15% 점프업이 됐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나면서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하회하기는 했습니다만 160억 달러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26달러, 1.64달러의 컨센서스 대비 큰 폭의 상회가 나왔고요. 영업이익과 클라우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또 한 번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컨센서스 대비로는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클라우드 앱과 클라우드 인프라 쪽의 매출일 텐데요. 클라우드 인프라 쪽에서는 41억 달러의 매출이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 40억 달러 수준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IPO가 5,230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요. 전 분기 대비 15%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살펴봤던 4,450억 달러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매출로의 전환이 아주 빠르게 보여지진 않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라클 지금 시간외에서 제가 4%까지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현재 수준으로는 6.3%까지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감 후에 시간외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엔비디아도 1% 가까운 낙폭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밖에도 시놉시스, 어도비, 플래닛랩스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시놉시스는 매출과 EPS가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간외 급등세 시연을 했는데요. 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들어왔거든요. 매출은 22억 5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은 2.9달러로 예측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자, 어도비의 매출과 EPS도 살펴보면요. 매출은 61억 9천만 달러, 전년 동기간보다 10%가량의 상승이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은 5.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간외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도 주목해 보실 만한데요. 어도비가 AI의 대표적인 피해주로 분류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실적 자체가 긍정적이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살펴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는 플래닛랩스인데요. 구글과의 협업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우주항공 관련 기업입니다. 매출과 EPS 예상 상회하면서 지금 시간외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4개 종목 가운데 가장 큰 시간의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8,125억 달러의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당 순이익이 집계되는 수준의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의 공격적인 성장세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외에서 13%의 급등세 시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CNBC에서 앞으로 시장을 움직일 기업들 함께 정리를 해줬는데요. AI, 반도체 지수 편입 이슈로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앞으로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자극받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CVS 헬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에어로바이론먼트도 미 육군과의 수주 계약 공시로 인해서 주목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이킹 홀딩스도 이 크루즈 쪽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주목할 만하다라는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있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